네, 먼저 삼성생명 우리 이상묵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네,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물어보고 싶은 게 비차익이 지금 삼성생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거 결국 실제 쓰는 사업비보다 예정했던 사업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조만간 이거 금융위원장님 좀 개선책 준비하고 계시죠? 이게 해마다 예정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보험료에 과다계상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차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게 보험료에 다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해마다 큰 규모로 돈이 남고 있다 그러면 실제 사업비를 좀 과거의 이 추적치를 감안해서 예정 사업비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금융감독 차원에서 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상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예정 사업비도 높게 책정하고 어쨌든 사업비도 많이 남기고 계신데 제가 오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비 지출의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보험료에 있어서?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의 사업비를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출을 기꺼이 수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보험을 모집하고 유지 관리하고 보험급 지급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보험 소비자가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와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유지관리 그리고 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거절하는 데 더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많은 돈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생보사들 소송 비용을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소송 비용을 지금 삼성생명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쓰는 비용은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송도요 여러 유형 형태로 이렇게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데 어쨌든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고 있다. 근데 원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삼성생명 자체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 자체가 모호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최근에 금감원에서 명령하고 지금 지급할 것을 명령한 건에 대한 즉시연금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거셨죠. 예, 부득이하게 소송을 이게 부득이한 겁니까? 약관 내용을 보면은 거기 어디에도 만기 환급금 적립분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기 환급금 적립액을 위한 그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 되고 그만큼도 함께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약관을 이렇게 모호하게 쓰시게 된 것은 삼성생명의 실수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명확하게 돼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아주 명확하게 못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분조위가 이제 판단한 내용과 저희가 이제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자문을 받은 내용 간에 차이가 워낙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저희 이사회에서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법무법인과의 분조위와의 해석의 차이라는 건 당연히 법무법인은 생보사를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삼성생명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일 테고요. 사실 귀책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관을 만드실 때부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약관 내용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고려하여라는 수준의 추상적인 단어로 기재를 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죠. 삼성생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쪽에서는 아주 넓게 해석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급 거절을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소송을 또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관 자체에서 아까는 그 굉장히 넓게 해석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주 좁게 해석하셔가지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거절하는, 그래서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런 그 부지급 안내서도 보내고, 부지급 안내서를 보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지급됐던 것 또한 다시 환급하라는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고객이 소송을 걸도록 유도하시고, 거기에서 고객이 소송을 걸면 또 소송비 지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보험금 환급 요청을 고객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서 이건 보험 사기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도 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지출의 가장 큰 목표는 모집 관리 유지 그리고 보험금의 성실한 지급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생명의 이런 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은요, 이건 보험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시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시고, 이 얼마 전에도 저희 암 환자 모임에 피해자 분께서 오셔서 증언을 하셨는데 너무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과 관련돼서 약관상에 모호하게 해놓고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서, 아니 그 암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그것이 수술과 직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른 형식으로 좁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지급 안내서를 보내고 그리고 소송을 유도하고, 지금 삼성생명이 이렇게 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아니 뭐 저희가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거는 분명 이제 사실인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가 옛날에 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도 많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 네. 전에 뭐 그런 말씀을 추상적인 그 말씀을 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소송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삼성생명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불필요한 소송은 당연히 자제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소송을 남발하는 걸로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니 실제로요, 금감원 분쟁 민원 기각 건수에서도 200만 건입니다. 연간 200만 건인데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건은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에 불과합니다. 소송을 유발하신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도하는 행위도 부지급 안내서든, 근데 그 부지급 안내서를 받은 실제 피해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황당한 사유로 부지급 안내서를 보내고, 지금 암과 투병으로 그것만으로도 힘든 그 보험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 개별 건도 저희 쪽하고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시면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로 비춰집니다. 좀 점검하시고 개선 방향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소송 중이니까 제가 더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이미 소송을 거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약관을 실수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관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고 다 소송으로 가면 소비자는 뭘 믿고 보험을 가입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소송 중이시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충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예, 앞으로 약관 작성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전승범 이사님, 최근에 그 인터넷 전문은행 때문에 그 다른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은데 지금 그 사회적 금융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금융 당국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을 통해서 은행의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금융 쪽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요구를
금융당국을 향해서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맞습니다. 관련된 요구사항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사회적 금융은 많은 활성화 방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장의 금융의 확대를 하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상 규제 장벽이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 규제 장벽은 현재 은행법 같은 경우는 기본 기초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만 하더라도 250억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이 수준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낮춰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 설립법 안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과 보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그 좋은 틀거리 안에서 사회적 금융을 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그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은행의 과점에 대해서는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는 사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은행업의 그 시장을 더 넓힐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해외 사례를 보면은 뭐 사회적 그 은행들의 성공 사례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쪽으로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정책 당국의 고민과 그리고 정책적 지원들 그리고 규제 완화들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에 빗대서 가장 시급하게 사회적 그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금융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제정과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협동조합법에서 금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금융 육성법은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은행 특례법 등을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금융이 단순히 지금 현재 위탁 사업에 머무르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금융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틀거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19대 국회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들이 면세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서 과도한 어떤 과세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면세 범위를 일부 또 정하는 정책적 그 제도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회적 금융도 뭐 기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면세 혜택이 있는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사회적 금융은 사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그 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사회적 금융이 기여하겠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기부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네, 맞습니다. 네, 민간 부분의 투자가 유치가 되려면 세제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현재 그 선진국에서도 이 사회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투자금에 대해서 30% 정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을 이익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재단에서 5% 이상 사회적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 위반 금액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물리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종합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무 측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